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6 18조 문학 세 번째 거 박시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박시전은 고전 소설이죠. 조선 후기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다루었냐?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었죠. 병자호란은 1663년에 청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굴욕을 당한 사건이죠.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패배를 인정하면서 삼배고 구두, 그래서 치욕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그럼 왜 소재로 썼을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자존심이 그 오랑캐라는 청나라한테 당했다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한 자존심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존심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이 민족적 자긍심을 다시 올리고자 하는 기원, 그리고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영웅이 출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에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병자호란에서는 우리가 이제 졌죠.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박씨라는 여성 영웅이 청나라의 침략을 물리친다는 내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박씨의 아버지 박처사는 원래 신선입니다. 금강산에 사는 신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상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의 딸이 박씨예요. 그러니까 이 박씨도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이 박처사는 이시백의 아버지인 이득춘과 막역한 친구 사이,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혼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처사의 딸 박씨와 이득춘의 아들인 이시백을 결혼시키는데, 이 박씨는요, 천상계에서 신선계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허물을 입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달리 매우 못생긴 겉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인 이시백은 박씨를 멀리하게 돼요. 그러나 이 박씨는 신통한 능력이 있겠죠. 신선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선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시백을 장원급제하게 도와줍니다. 그러고 나서 박처사가 다시 박씨에게 찾아와 허물을 벗게 해주어요. 그래서 허물을 벗었으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했겠죠. 그 이후로 박씨와 이시백은 아주 사이좋게 지내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려움은 여기까지인 거죠. 이시백과 박씨가 결혼했는데 이시백이 박씨를 멀리하여서 어떻게 혼자서 외롭게 사는데, 그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개화밖에 없었다. 개화는 박씨의 시비, 몸종인 거죠. 이렇게 지내다가 허물을 벗은 다음에 이시백이 따라란 그래서 예뻐진 부인과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래서 개인적 시련은 끝나고, 그러면 두 번째 시련은 뭐가? 국가적 시련이 닥치게 되는 거죠. 국가적 시련은 뭐냐면 바로 병자호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시백이 장원급제하고 나서 병조판서를 지냈어요. 그러던 이시백은 누구와 함께? 임경업과 함께. 임경업은 실존인물이죠. 이시백도 실존인물입니다. 임경업과 함께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국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공으로 우의정 벼슬에 오르게 돼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세력이 커진 이 청나라가 그 은혜를 잊고 조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범하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요. 자객을 보내는데, 그 첫 번째 자객의 이름은 기홍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박씨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이 자객으로부터 남편과 임경업을 지켜요. 그리고 이를 조정하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다시 자객을 보내는데, 자객이 아니고 이번에는 침략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침략. 그 우두머리가 용골대입니다. 용골대도 실존 인물이 되게 되는 거죠. 청나라의 침범을 미리 예견했던 박씨는 조정에게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자고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돼요. 자, 그때 박씨가 용골대를 처단하게 되는데, 용골대의 동생인 용울대가 다시
누구에게 보복을 하러 오느냐? 그죠? 박 씨에게 보복하러 오겠죠. 그래서 이 박 씨는 다시 용울대를 도술로 물리치게 됩니다. 도술. 여기서 정기적 요소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머물던 이 박 씨의 처소의 이름은 뭐냐면 피화당, 화를 피하는 곳이에요. 맨 처음에 피화당을 지은 이유는 가족들이 너무 이제 홀대하니까 피화당에서 홀로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 피화당에 쳐들어온 이 용울대를 도술을 통해서 박 씨가 물리쳐요. 그런 후에 박 씨의 께로 이 이름이 아니다. 바뀌었네요. 앞에 화를 당한 사람이 용울대고 뒤에 화를 당한 사람이 용골대예요. 청나라의 장수들이죠. 이 용골대도 박 씨가 꾀를 내어서 후에 나오는 임경업 장군에게 크게 당한 뒤에 청나라에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네요. 이시백 실존 인물이고, 용골대 실존 인물이고, 임경업 실존 인물이고요. 김자점도 실존 인물인데, 김자점은 실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조선에 해를 입혔던 일종의 간신이 되는 거죠. 간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한 인물인데, 이 소설에서도 역시 김자점은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런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보면 박시전으로 볼 때 이제 개인적인 시련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시련이 있는데, 개인적인 시련과 국가적인 시련을 모두 물리치고 후에 이제 임금으로부터 정열부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 뒤에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제 고전소설다운 권선징악의 그죠?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고전소설이니까 역시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다루었으니까 전쟁소설. 전쟁을 다룬 소설을 다른 말로 군담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작품의 특징을 봅시다. 변신화수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변신하죠. 어떻게 변신해요? 이 박 씨가 이제 이 천상계 신선세계에서 죄를 짓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 죄 때문에 뭐 허물을 쓰고 있었는데 박저사가 이제 그 허물을 벗겨줘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는 이제 변신화수가 드러나고요. 실존 인물 아까 여러 인물들 있었습니다.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고 병자호란의 패배라는 역사적 사건을 그죠? 승리라는 허구로 바꿔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이었고요. 여성의 능력을 부각하고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한 거예요. 여기서 그죠? 남편이 이시백보다 박 씨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기성 피화당에서 이제 박 씨가 부리는 도수를 보면 전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파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달락 볼게요. 자, 1일은 박 씨가 상공께 여쭈되 여기서 상공은 누구냐면 상공은 직책의 이름이에요. 직책의 이름. 그래서 이제 직책인데 최고의 벼슬 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상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인데 그래서 상공은 직책의 이름이고 박 씨와는 어떤 관계요? 박 씨의 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상태네요. 미부 출가하온 지 3년이나 친가 소식을 듣지 못하여 잠깐 다녀옴을 청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어 비우는 말이죠. 시아버지 앞에서. 그랬더니 상공이 네 말이 당연하나니 당연하나 금강산 길이 금강산이 누가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곳. 박 씨의 아버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렇게 머니까 여자 행색이 첩첩 협노에 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박 씨가 행장 차릴 것도 없었고 이틀 말미만 주옵시면 다녀오리다. 왜 그래요? 신기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공이 고이 여기나 이상하게 여기나 그 신기한 일을 사람이 본받기 어려운지라 허락하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인 상공도 박 씨의 신기한 능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허락하여 부디 수히 다녀옴을 당부하더라. 박 씨 이튿날 개명 이제 닭소리가 울린 후 그러니까 아침
되겠죠. 상공전에 하직하고 문 밖에 나서 두 걸음에 간 곳을 모를 너라. 여기서 뭐야?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 있네요. 그죠? 문 밖에 나섰는데 두 걸음에 간 곳을 몰라. 이미 사라졌다는 얘기죠. 과연 이튿날 박씨가 은연히 들어와 다녀온 말씀을 고하니 바로 다음 날 금강산에서 돌아왔다는 얘기죠. 상공이 집안 안부와 처사의 하는 일을 묻더라. 여기서 처사는 누구겠어요? 박씨의 아버지, 그죠? 박처사를 말하는 거죠. 이 처사도 직책의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박씨가 집안은 무사없고 친정아버님은 아무 날에 오마하더이다. 그러니까 친정아버님 처사가 언제 이 집에 들리겠다고 하였더니 상공이 기뻐하여 주찬을 많이 장만하고 기다리더라. 둘은 막역한 친구 사이이기 때문이죠. 주찬을 많이 장만하고,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장만하고 기다리고 있더라. 그날이 당함에, 여기서 그날은 이 박처사가 온 날이겠죠. 상공이 의관을 정제하고 외당을 소세하여 기다리니, 여기서 소세란 말은 깨끗이 청소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이 청소하고 기다리니 호련 옥젓 소리 차차 가까우며 상서로운 구름이 영롱하더니 처사가 백학을 타고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당에 오르는지라. 여기서 옥전은 악기 소리의 악기, 관악기예요. 관악기 소리 차차 가까우면 상서로운 구름이 영롱하더니 처사가 백학, 하얀 학을 타고 공중으로부터 내려왔다. 무슨 요소? 전기적 요소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선이란 얘기예요. 전기적 요소가 나타났고요. 상공이 반기어마자 이해하며 예를 올리며 여러 해 그리던 회포를 말씀하다가, 회포, 쌓인 그리움 이런 거죠. 상공이, 여기서 상공은 누구라고요? 이상공,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박씨의 시아버지. 내 팔자 무상아와 한낱 자식을 두었더니 덕 있는 며느리에게 일생 슬픔을 끼치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덕 있는 며느리는 바로 이제 박씨를 가리키는데, 이 박씨에게 슬픔을 끼친다. 누가? 자기 아들인 이시백이. 왜?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제 홀대해요. 아이의 부인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이 박씨는 피화당해서 홀로 지내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다 나의 불민한 탓이라, 어리석은 탓이라, 사장을 대하여 죄의 만사와 부끄러움을 어찌 형언하오리까. 여기서 사장은 박처사를 높여 부르는 말이겠죠. 맥락으로 볼 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는 어떤 단락입니까? 박씨가 이제 친정에 갔다 오고 또 박씨 아버진 박처사가 이시백을 찾아온 내용입니다. 그다음 나단락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1일은 하루는 처사가 그 딸을 불러 내 이제는 애군이 다하였으니 허물을 고치라. 그래서 애군은 나쁜 기운이 다였다는 거죠. 이 사람은 천상계 인물이기 때문에 죄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애군이 있는데 이 애군이 닿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허물을 고치라, 허물을 벗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해주죠. 하니 박씨가 대답하고 피화당으로 가니, 피화당은 이 박씨가 머무는 곳이죠. 시아버지도 그 말을 알지 못하고 고이 여기더라. 왜 그렇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처사, 이게 박씨 아버지, 닷새를 머문 후에 하직을 고하니 상공이, 그러니까 가겠다고 말하니까 상공이 간곡히 만류하였어요.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처사가 듣지 아니하는지라 상공이 이제 가시면 어느 때 다시 배우리까. 운산이 첩첩하고 약수가 묘연하니 다시 보기 어렵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 멀고 금강산이 이제 이렇게 험하니까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 회환이 정한수가 있으니 어찌합니까? 자, 인간이 돌아가고 돌아오는 것이 정한 운명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디 백세 무양하옵소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 보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누구의 말이어서? 박처사의 말이었습니다. 하니 상공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이별하는 정이 잠옷 결연하되, 결연하되는 확고하다란 뜻입니다.
확고하되 며느리는 그 부친을 하직하며 조금도 서러워함이 없더라. 중략하고 이날 밤 박씨가 목욕하고 뜰에 내려와 하늘을 향하여 축수 뭔가 소원을 빌었어요. 방에 들어가 자더라. 이튿날 일어나 개화를 불러. 개화는 누구예요? 이 박씨의 시비 몸종인 거예요. 노비를 불러 내 간밤에 허물을 벗었으니 대강 깨어주어 옥함을 짜 주옵소서 하라. 여기서 옥함은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벗은 허물, 뱀이 허물을 벗으면 이제 비닐 껍질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관할 옥함을 시아버님께 좀 달라고 해라 라고 개화인 시비 노비에게 말한 거죠. 할제 개화가 보니 추비한 아가씨가, 추비는 뭐 아주 못생겼던 아가씨가 허물을 벗고 옥 같은 얼굴이 되었어. 아주 아름다운 얼굴이 되었죠. 그러면서 달 같은 태도가 사람을 놀래며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한지라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개화가 여기 바로 변신 모티프가 있네요. 개화가 도리어 정신을 진정하며 너무 아름다워서 정신을 잃었나 봐요. 보고 또다시 보니 그 아름답고 고운 태도는 옛날 서시와 양귀비라도 미치지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서시와 양귀비보다 더 예뻤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18번. 이 글에 대해 발표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당시 실존인물 중 박씨의 모델을 탐색해본다 라고 했는데 박씨는 실존인물입니까? 아니에요. 얘는 박씨는 허구적 인물이죠. 어느 인물이 실존인물이에요? 실존인물은 20액이나 임경업이나 김자점이나 용골대나 용올대 이런 인물들이 이제 실존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지 않네요.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는 뭐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유사한 소재를 다룬 작품을 읽고 유사한 소재가 뭘까요? 변신 모티프. 그리고 소재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 그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고전 소설이 임경업전도 있고요. 또 임진록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런 소설을 참고해 보면 되겠네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 병자호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네요. 작품의 주제에 담겨 있는 작가의 의도가 뭐라고요? 이 병자호란으로 당한 치욕을 싣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 작품을 썼다고 했으니까 그거 맞는 말이 되겠고요. 19번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 상공은 박씨의 신면제주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맞죠? 그래서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한데 어떻게 가냐? 라고 했는데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보내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서 상공은 이미 박씨의 신면제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박처사는 신면제주를 가진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맞아? 왜? 금강산에 있는 누구니까 신선이라고 했으니까요. 3번 상공은 박씨가 남편에게 홀대받는 상황을 안타까워했죠. 그죠? 상공이 누구죠? 이시백의 아버지, 남편은 이시백 맞고요. 상공은 박처사와의 이별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출하고 잡았지만 박처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갔습니다. 5번 박처사는 박씨의 처지에 실망한 장면이 없습니다. 상공과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갔고요. 이 박처사는 이미 자신의 딸인 박씨가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었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20번 풀어봅시다. 보기는 고전소설 금방울전의 줄거리다. 우리 금방울전에 대해서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의 기역 미음증 보기 밑줄 친 껍질과 의미가 유사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기의 내용을 봅시다. 김삼당의 처 막씨는 어느 날 꿈에 옥황상제가 아이를 점지해주고 죽은 남편과 동침하여 금방울을 낳았죠. 하루는 금방울이 장원 부인이 난리 중에 잃은 해룡을 그린 족자를 장원에게 건네주고 사라져요. 이때 난을 평정한 태조는 늙은 나이에 금성공주를 얻는데 어느 날 황후 공주 시비가 달구경을 하다가 요괴가 납치당하게 되자 황제는 공주를 구해주는 자에게 천하의 반을 주겠다고 방을 붙여요. 도적의 아들로 자란 해룡이 요괴를 만나 위험에 처하자 금방울이 나타난 요괴에게 먹히고 해룡은 금방울 구하려고 굴속을 기어들어가 보검으로 요괴를 찔러 죽이고 배를 가르니 금방울이 굴러나왔다.
황제는 납치되었던 사람들을 구해온 해룡을 부마로 삼았다. 사위로 삼았다. 한편 막시와 장원 부인이 금방울을 잃고 슬퍼하니 꿈의 성관은 남자 신선을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 다시 만날 것을 알려준다. 마침내 꿈을 깨니 금방울이 껍질에서 벗어나 선녀가 되어 있었다. 이게 뭐죠? 변신 모티프가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화물이 되겠지요. 다음 문제 봅시다. 21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이 글에서 A가 갖는 의미를 30자 내외로 써라 라고 했네요. 피화당은 박씨가 머물렀던 장소죠. 이 피화당이란 뜻은 PRP 재앙화 집당에서 재앙을 피하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A가 의미하는 거, A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 내용적으로 볼 때 를 갖는지를 묻는 거예요. 박씨가 엘가 친척을 다 모아 피화당에서 피난하는지라라고 본문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피화당의 의미는 뭐겠어요? 박씨가 앞으로 닥칠 재앙을 물리치는 장소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1번부터 25번 지문 읽고 문제 풀어볼게요. 각설. 자, 각설, 차설, 화설 이런 말이 이제 주로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장면 전환을 알리는 말이 됩니다. 장면이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죠. 각설하고 이때 박씨가 일가 친척을 다 모아 피화당에 피란했다. 화를 피했다. 호장 용골대가 제9 율대로 하여금. 자, 여기서 호는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는 누굴 말해요? 이때 당시에는 청나라를 말하는 거죠.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호라고 썼어요. 호장 용골대. 청나라의 장수 용골대, 그러니까 병자호란을 말하는 거죠. 용골대가 자신의 아우인 율대로 하여금 장을 지키며 물색을 수습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군사를 몰아 남한산성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용골대라는 장수를 내세워서 조선에 쳐들어왔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랬더니 율대가 이제 용골대의 아우인 거죠. 장안에 운거하다는 지키다, 굳건히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색을 추심하니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물색은 여기서는 있지 물건이란 뜻인데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여기서는 해석하시면 되고요. 추심하다는 찾아보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니 장안이 물끌 듯하여, 여기서 장안은 이제 남한산성 주변이겠죠. 한양 주변이겠죠. 살기를 도망하여 죽는 사람이 무수한지라. 그래서 피화당에 피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도망코자 하거늘, 그러니까 이 용골제가 쳐들어와서 무수한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선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요? 피화당으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도망코자 하거늘 박씨가 이제 장안 사면을 도적이 다 지키었고 피랑코자 한들 어디로 가겠소? 이곳에 있으면 화를 피할 도리가 있으니 염려들 마십시오라고 박씨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율대는 오랑캐, 아까 위에서 한 말로는 병쯤 되겠네요. 그죠? 용골대가 호장, 그래서 오랑캐의 장수, 대장이고, 그 다음에 율대는 그의 동생이니까 부하쯤 되겠으니까 호병쯤 되겠어요. 이때 율대가 100여 기를 거느려, 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한 말을 탄 사람들을 거느렸다는 얘기겠죠. 우상의 집을 범하여 임무를 수탐하더니, 여기서 우상은 뭐냐면 우의정이에요. 이때 우의정은 누굴 말해요? 자신의 남편 누구죠? 이시백. 그죠? 이시백을 말하니까 바로 박씨의 집이 되는 거죠. 박씨의 집.
피화당이 있는 박씨의 집을 범하여 임무를 수탐하더니 내외가 적적하여 빈집각권을 안팎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차차 수탐하여 그러니까 살펴봐요. 후원회가 살펴보니 후원에 뭐가 있죠? 바로 피화당이 있는 거죠. 살펴보니 온갖 기이한 수목이 좌우에 늘어서 기이한 아주 이상한 수목 나무들이 좌우에 늘어서 무성하였는지라. 여기 지금 율대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율대가 괴이 여겨 이상하게 여겨서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마다 용과 범이 수미를 응하며 머리와 꼬리를 맞대고 가지마다 뱀과 짐승이 되어 천지풍운을 이루었다. 자, 땅과 하늘에 바람과 구름을 이루었다. 살기가 가득하여 은은한 고각 소리가 들리는데, 고각은 피리 소리죠. 그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피난하였더라. 율대가 보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대가 의기양양하여 피화당을 겁칙하려 달려드니 침범하려 달려드니 불의의 하늘이 어두워지며 불시에 하늘에 어두워지며 잠깐 동안에 흑운이 자욱하고 내성병력 이제 천둥이 치는 거죠. 이 진동하며 좌우 전후에 늘어선 나무들이 일시에 변하여 무수한 갑옷 입은 군사가 되어 점점 에워쌌어. 그래서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니까 전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가지와 잎이 변하여 기지창검이 되어 상설 같으며 갑자기 나무들이 병사가 되고 이제 무기가 되었어요. 함성 소리가 천지 진동하는지라 율대가 대경하여 크게 놀라서 급히 내달아 도망치려 한즉 벌써 칼 같은 바위가 높기는 천여장이나 되어 앞을 가려서 겹겹이 둘러싸니 전혀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의 상황을 보면 어떤 장면입니까? 전쟁 상황 중에 누가 이제 용골대가 율대로 하여금 장안을 치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씨가 있는 피화당으로 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율대가 이 피화당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피화당에 있는 나무들이 무기와 병사로 변하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천둥벼락이 쳐서 용율대가 지금 크게 놀랐다. 요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율대 혼백을 잃어 정신을 잃어서 어찌할 줄 모르더니 방 안에서 한 여인이 칼을 들고 나오면서 꾸짖기를 너는 어떠한 도적인데 이러한 중지에 들어와 죽기를 재촉하니. 여기서 중지는 피화당을 말하는 거죠. 율대가 합장 배례하며 말하기를. 왜 갑자기 합장 배례를 했을까요? 이곳이 정말 신기한 곳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기댁 부인이 뉘신지 알지 못하거니와 덕분에 살려주옵소서라고 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호통친 사람은 누구인 거죠? 박씨가 아니고 누구인 거예요? 박씨가 아니고 박씨의 시비인 개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대부 가의 여성들, 규방에 있는 사람들은 외간 남자를 함부로 이제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화가 대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율대가 기댁 부인에게 살려달라고 전해달라라고 누구에게? 개화에게 말한 상황이네요. 대답하기를. 누가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개화가 대답한 거예요. 나는 박 부인의 시비이거니와 우리 아씨 명월 부인이 바로 누구인 거죠? 박씨예요. 조화를 베풀어 너를 기다린 지 오랜지라. 여기서 조화를 베푼다라는 것은 신기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얘기고요. 너는 극악한 도적이라. 아주 못된 도적이야. 빨리 목을 들여 내 칼을 받아라. 율대가 그 말을 듣고 대로하여 크게 놀라서 크게 화가 나서 칼을 들어 개화를 치려하되 경각에 아주 짧은 시간에 칼든 팔이 힘이 없어 놀릴 길이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하늘을 우러 탄식하기를.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만리타국의 대공을 바라고 왔는데 큰 공을 세우려고 왔는데 오늘날 조그만 계집의 손에 죽을 줄 어찌 알았으리요.
개화가 웃으면서 가로되 불쌍하고 가련토다. 저 장수야, 세상에 장부로 나서 나 같은 연약한 아들자를 당하지 못하느냐? 오늘은 네 수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바삐 목을 들어 내 칼을 받아라. 용율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가로되 천수로다. 이건 뭐야? 운명이로다 하고 자결하더라. 누가 죽은 거죠? 용율대가 죽은 거예요. 동생. 그죠? 용율대가 죽은 겁니다. 용율대는 호장인 용굴대의 동상인 거죠. 용골대의 동생. 그러니까 호병인 거예요. 호병이 자결하여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22번 봅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변신화소가 이야기 전개의 전환점이 되어서 이야기 전개 변신하기 전에는 무슨 이야기? 개인적인 시련. 개인적 시련. 박 씨의 개인적 시련은 뭐였어요? 아주 추녀였기 때문에 남편이 22기로부터 홀대를 받았다는 거고요. 변신 후에는 뭐죠? 병자호란을 당하여 즉 국가적 시련을 맞았다. 그래서 피와 당에서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이니까 맞는 것이 되겠죠. 2번 역사적 인물과 허구적 인물이 함께 등장하죠. 허구적 인물은 박씨고 역사적 인물 20일과 용골대 등등입니다. 3번 천상계와 지상계를 오가면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지상계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고요. 천상계는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실제 이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얘는 틀린 말. 4번 사건 전개의 정기적 요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서 정기적 요소는 피화당에서 박 씨가 돛을 부리는 장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누가 이 용율대가 자결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적 치욕을 이제 조금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번 남성주의에 대한 작가의 비판. 그래서 이 여성인 박 씨가 영웅으로 등장하는 게 이 남성을 약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3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이 글의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걸 골라라. 그럼 보기를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대중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소설이었다. 이러한 대중성과 흥행성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이 소설이 역사적 사건 즉 병자호란과 관련해 당시 민중들이 느꼈던 울분과 고통을 가상의 세계 즉 소설에서나마 복사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이 가지는 현실 세계와의 접점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당시 작자층은 이 작품이 당대 현실의 상상적 반영임을 보여주었다. 라고 했는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소설이 가지는 현실 세계와의 접점. 그러니까 이 소설은 허구적인 이야기죠. 허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박 씨라는 여성이 영웅적 활약을 하는데 현실 세계와 맞닿는 점은 뭐가 있어요? 실존 인물을 등장시켰다는 거죠. 실존 인물 20회 김자점, 임경업, 용골대와 같은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리고 병자호란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서 가상 세계에서나마 이제 민중을 위로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적합한 건 뭐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당대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제 민중들을 위로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다음 24번 볼게요. 이 글에 나타난 전기적 요소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시 공간적 배경이 초현실적 배경은 아니죠. 시간적 배경은 병자호란, 공간적 배경은 이제 한양이니까 아니고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나요? 아니죠. 자, 이 소설에서의 갈등 전반부에서는 변신하기 전에는 가정의 갈등이었고 후반부에서는 국가적 갈등이었는데 정기적 요소로 인해서 그 국가적 갈등을 해소했나요? 개인적 갈등을 해소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 3번 사회적 불순을 해결하는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정기적 요소의 기능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고요. 역사적 피해를 정신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민중의 심리를 피화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5번 인간의 보편적 소망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움을 강조했나요? 아니죠. 반대로 보여줬나요? 아니죠. 인간의 보편적 소망이 이 정기적 요소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 다음 25번 봅시다.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20자 내외로 써라 라고 했네요. 박시전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국난을 타개하는 등 영웅으로서 그죠? 여성 주인공 영웅소설이라고 했어요. 이는 당대 국문소설의 주요 독자층인 여성들의 소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즉 남성 중심 사회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참화, 사회적인 비극을 적극성을 지닌 여성의 해결을 함으로써 여성의 의지적이고 진취적인 의식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남성 중심의 사회가 불러일으킨 참화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병자호란. 이 병자호란의 남성의 무능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 해결은 누가 했다? 여성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면에 박씨의 이러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양반 여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서술이 있다. 그것이 뭐냐를 찾는 건다. 양반 여성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지문에서 볼 때 율대와 싸움을 한 것은 누구예요? 시비인 개화죠. 이게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는 이제 여성이 함부로 그죠? 양반집 마녀자가 다른 사람 앞에 얼굴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양반 여성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됩니까? 박씨가 시비인 개화를 내세워 용율대를 상대하는 것이죠.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8주 문학 세 번째 거 박시전은 끝났고요. 다음 파일에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